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선 산업재해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올 들어 1분기에 노동자 149명이 지난 3월만 따진다면 67명이 숨졌습니다. 추락사고가 많았습니다. 추락 사망은 비계를 튼튼히 세우고 안전벨트 하고 그물로라도 받아내면 막을 수 있는 후진국형 산재입니다. 죽음을 막지 못한 게 아니라 생명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방심하면 폭발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3분기까지 노바백스 백신 2천만 회 분량을 국내 생산해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흥업소의 영업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입장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재보궐선거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쇄신 방향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추진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땅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차명 보유와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윤 전 총장 장모의 땅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여기서 밀리면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3분기까지 노바백스 백신 2천만 회분을 국내 생산해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의 기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는 겁니다.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방침이 결정됐다며 백신은 과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과학적인 판단을 믿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한 법적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취약시설별로 소관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 점검과 관리를 챙겨달라며 특히 새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도 손발을 맞추어 협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방역 관련 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청와대 안팎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자칫 방역마저 틈을 보일 경우 국가적 대혼란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읽힙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6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 지표를 볼 때 앞으로 환자가 더 늘어날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이 추가 특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연일 600명대를 기록하던 신규 확진자는 엿새 만에 500명대로 낮아졌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최근 일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6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은 3주 전 421명, 2주 전 477명에서 지난주 579명으로 한 주 사이 1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환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권 등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확진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환자 발생 추이를 예상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7에서 지난주 1.12로 높아져 2주 연속 1을 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중도 계속 늘어 지난주엔 30%에 근접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무증상 환자가 넓게 퍼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는 사람이 늘고 역학조사는 환자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어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감염 위험이 큰 목욕장이나 어린이집 등에 대해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시설별 장관 책임제도 도입해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을,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을 맡는 등 영역별로 장관들이 방역 책임자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4차 유행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 자발적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지난 겨울부터 넉 달 넘게 이어온 거리 두기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현행 거리 두기 체계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4차 유행은 환자 발생도 더 많고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4차 유행을 우려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상황입니다. 대전의 경우 대학병원 조리원의 집단 감염이 새로 보고돼 수천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은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확진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조리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환자와 직원용 식사를 함께 준비했고 환자들에게 직접 병원식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측은 모든 직원과 이들이 배식한 병동의 환자 보호자 등 2천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확진된 조리원들이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한 채 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작업 과정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접촉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리하는 과정이나 같이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고 휴게실 쪽에서 같이 이제 쉬는 시간대에 같이 얘기를 하거나 같이 있는 과정에서 다른 분한테 서로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았나. 부산에선 3주째 두 자릿수 확진을 이어갔습니다. 새 환자 가운데 60%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였습니다. 누적 확진자만 벌써 400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그 지하에 위치하고 있거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시설 이용하면서 좀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상황이 이렇자 부산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천여 곳에 3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감염 확산세가 지속할 경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독자적인 서울형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에 대해 자정까지 영업하게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방역당국과의 혼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차별화된 코로나19 방역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서울형 상생방역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 등은 밤 11시, 콜라텍 등은 음식점처럼 밤 10시로 영업시간 차등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자가진단 키트의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30분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방역 차별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면 시행 전에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 앞서 서울시 다산 콜센터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태도와는 달리 정부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번엔 말을 아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의 혼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를 연결해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조금 전에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역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이 물리적인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실천을 최대한 지키고 그리고 백신을 가급적 빠르게 확보해서 또 빠르게 접종하겠다라는 전략을 좀 강하게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백신 접종하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조금만 더 예전처럼 철저히 지킨다면 점점점 뭔가 나아질 것도 같은데 참 쉽지 않네요. 그런데 정부는 자가 검사 키트를 도입하겠다, 도입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문 인력이 따로 필요 없는 비강 검체 사용 방안도 마련할 방안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자기가 자기를 검사해서 글쎄요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그 자가검사 키트 또는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확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PCR이라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비해서는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 진단 키트를 활용하는 경우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검사 시설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검사 역량이 떨어져서 검사하고 나서 4일, 5일씩 기다려야 되는 나라 그리고 이제 이 검사한 뒤에도 격리가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아직까지 확진 검사를 했을 때 0.2% 정도의 양성률이 나오는 나라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유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 낮은 민감도 또는 특이도라는 정확성의 문제 때문에 가짜 양성이나 가짜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 오히려 그 방역 현장을 어지럽게 하고 좀 혼란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에도 잠깐 등장합니다. 어떤 영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가진단 키트로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를 하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모양인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활용하겠다는 것은 신속항원 검사라는 것인데 이게 민감도 그러니까 확진된 사람 그러니까 그 양성인 사람을 양성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50% 미만입니다. 결국은 절반 이상은 걸러내질 못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짜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안심하고 이 다른 사람에게 그 접촉을 하면서 실제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특이도라고 해서 음성을 음성으로 진단할 수 있는 확률이 99%라고 하더라도 1%가 가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하루에 10만 명 정도를 검사한다 그러면 특이도가 99% 굉장히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0명 이상의 가짜 양성자가 나오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유흥시설 같은 데서 활용을 하게 되면 밤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다, 1,000명 이상의 양성자가 나온다는 건데 이런 1,000명 이상의 양성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에서 결정할 문제인지 지금 방역대책본부에 가 있는 전문가들이 다 같이 나서서 함께 분석해줘야 될 그런 사정 같기도 하군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전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을 더 제한한다든가 스스로 단계를 높여서 강화하겠다는데 제일 상황이 심각한 서울시에서 오히려 완화하겠다는 쪽으로 가니까 좀 약간 걱정도 되는데 판단하시기에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약간이 아니라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 15개월 동안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을 보면 결국 사람 간의 접촉이 늘어나면 그런 접촉의 시간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유흥시설에서의 그 영업시간을 길게 했을 때는 당연히 사람 간의 접촉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확진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클러스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그 영업시간을 연장을 했을 때 서울 인근의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게 되는 시프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역당국은 서울시와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움직인다면 아무래도 혼란이 부추겨질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죠. 아무래도 방역의 원칙, 그러니까 지침을 결정하는 주된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없거나 또는 그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방역 대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너무 근거가 없거나 또는 어떤 기준이 모호한 것들을 무리하게 시행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입니다. 보니까 어떤 매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손님 접대하기도 바쁜데 손님들이 마스크를 또 내리나 안 내리나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체크도 해야 되고 좀 혼란스럽긴 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사실 생활화된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이 부분은 누가 체크를 하고 또는 신고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그 방역 그 대응을 잘 해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그런 참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들이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인내심을 가지고 잘 유지를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음료 같은 경우는 잠깐 내리고 한 모금 또 마신 다음에 또 마스크를 또 올리고 이건 이제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고 식사하는 거는 상당히 좀 번거로웠습니다만은 어떤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고 지킬 수 없는 건 아니고 방법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면 지킬 수는 있는 거니까 가능한 한 많이들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준식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늘 마스크를 쓰던 시민들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대형 실내 체육시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도 하고 무거운 아령을 들며 운동에 열중인 사람들. 호흡이 가빠지거나 땀이 흘러도 이젠 잠시라도 마스크를 벗어선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헬스장 자체는 원래 처음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어서 지금 의무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마스크에 익숙해진 이용객들에겐 크게 달라진 건 없긴 하지만 시설 운영자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면 퇴장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들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는 계시지만 물을 마시거나 할 때 간혹 내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이제 다니면서 계속 철저히 관리하고 또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무자 절반은 재택근무를 하는 한 기업 홍보팀.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간혹 귀가 아프거나 숨쉬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벗는 것도 이젠 안 됩니다. 직원 간 칸막이가 있다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기존에도 회사 규정상 사무실 근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되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하려고 합니다. 시설이 많이 몰리는 대형마트에서도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평소라면 음식을 사기 전 미리 맛을 볼 수 있는 시식 코너들이 쭉 정렬돼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시식이나 시음 모두 금지되면서 모두 정리된 상태입니다. 맛보고 고를 수 없어 불편하긴 해도 손님들 대부분 방역수칙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초등학교 딸하고 같이 와서 시식도 하고 재밌었는데 그런 재미는 좀 없긴 하지만 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그냥 안 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안 쓰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많이 안 좋게 생각들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단순화하면서 강화된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책의 목적은 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에, 운영자는 운영과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150만 원을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확진자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백신 접종 후에 9.7에서 2.0까지 내려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고령층에서는 백신 접종이 효과를 거두는데 그 대신 젊은 층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개강 후에 대학생만 따져보면 교직원을 빼고 661명, 한 6주 내지 7주니까 95명에서 100명 정도 일주일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4월 1일부터 4월 7일, 4월 첫 주간을 보면은 대학생 134명입니다. 100명에서 134명으로 대학생 발생 숫자가 확 늘은 거죠. 이렇게 젊은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브라질을 한번 볼까요? 지금 하루에 7만 명씩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젊은 층이 확 중증 환자가 늘었습니다. 3월 중증 입원 환자를 보면은 52.2%가 4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백신 접종으로 고령층 환자가 상당히 줄긴 줄었는데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7일간 하루 평균 6만 4천 명씩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 3분의 1이 45세 이하 입원 환자고 뉴저지 같은 경우도 3월 입원 환자만 따지면은 20세에서 29세가 30% 늘었고 40세에서 49세가 48%나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은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들 30%, 48% 늘은 거죠. 캐나다도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 공중보건국 담당자들은 코로나19 감염률이 20 내지 39세 쪽에서 가장 높다. 중환자실 등 병원에서 치료받는 60세 미만의 성인들이 마구 늘고 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확산과 젊은 층의 환자 급증으로 비상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층은 걸려도 아픔도 제대로 못 느낀 채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았다라고 했었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파력도 강하고 치명률도 높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은 아직 나이 드신 분들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맞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률이 또 더 높습니다. 특히 파티에서 많이 감염되고 동호회, 스포츠 동호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감염되고 역시 자제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작업장 사무실인데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이 아무래도 방역에 있어서 좀 허술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임 자제하시고 작업장에서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나흘 뒤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윤호중, 박완주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선거 참패 이후 쇄신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애초 3파전으로 예상됐지만 4선 윤호중, 3선 박완주 의원의 맞대결로 확정됐습니다. 출마 선언문까지 작성했던 안규백 의원이 후보 등록 직전 변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문 대 비문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친문 당권파 핵심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당을 혁신해 이기는 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저부터 반성하고 변하겠습니다. 함께 더 소통하고 더 넓게 공감하면서 당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더 좋은 미래와 민평년을 등에 업은 박 의원은 골든타임을 언급하며 성역 없는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난세를 구할 영웅의 리더십이 아니라 174명의 힘을 모아내는 네트워크 리더십이 필요할 때이며 이것이 강한 리더십입니다.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표 선거가 민주당 쇄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질서 있는 쇄신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쇄신에 걸맞은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온 조홍천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후보가 있느냐며 참신함이라는 면에서 함량 미달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재선 의원 가운데 민주당 쇄신을 전면에 내걸고 출마를 검토했지만 끝내 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에도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 같은 친문인 송영길 의원, 그리고 박완주 의원과 같은 지형에 있는 우원식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이 변화를 약속했지만 지도부 인물 면에선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지지의 의미를 민주당이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변화의 첫 단추가 될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도 관심이지만 누가 되더라도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YTN 한연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당 상대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건방지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거칠게 받아치면서 합당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노력할 생각부터 해야지 무슨 대통합 타령이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건방지다.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고 언급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을 떠난 원로의 독설에 합당을 강조하던 중진들은 당혹해했습니다. 사사건건 감나라 판나라 하는데 국민의힘이 대체 누구의 당이냐. 막말로 야권 통합에 침을 뱉는다는 등 정권 교체를 위해 합당과 범야권 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도 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앞서 국민의당과의 합당부터 매듭 짓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당 쪽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국민의당 의견이 전달되면 다시 우리 쪽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빨리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 비공개 회의에선 당권 도전설이 나오는 주호영 권한대행도 합당을 추진하려면 직부터 내려놓으라는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외부 세력에만 의존하려 한다는 김 전 위원장의 지적이 틀린 게 없다는 옹호론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항상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자강과 재신 이야기를 했는데 늘 밖에 인물이 있으면 인물조차 자꾸 우르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에 안철수 대표는 합당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의견부터 정리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서 공식적인 그런 입장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독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당 인사가 대리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이 박탈된 범죄자 신분이었으니 쌓았던 공도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재보궐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더 낮은 자세로 혁신해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국민의힘이 다짐이 합당이 먼저냐 쇄신이 먼저냐는 당 안팎의 엇박자로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건방지다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가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이 확정된 자리에서 야권의 승리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안 대표의 당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야권이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네, 김 전 위원장, 안 대표가 단일화를 강조한 것이 못마땅했던 것일까요? 직접 이 부분 거론하면서 안 대표와 단일화하지 않았어도 이겼을 것이다. 안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며 독설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김 전 위원장,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지원 유세에 나선 안 대표가 무대에 오르자 그대로 자리를 떠 논란이 일었죠. 당시 화면 보실까요? 예, 유세 현장에서 만난 안 대표와 김 전 위원장 이렇게 짧게 악수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안 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 안철수입니다. 예, 김 전 위원장 고개를 돌려 자리를 떴습니다. 안 대표 김 전 위원장의 이딴 저격에 일단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보궐선거 단일화 과정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부인까지 언급하며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죠. 들어보실까요?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예.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한 거 아닌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우 그러면 안 되죠. 잘리겠네요, 곧.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지난 2011년 정치적 후원 관계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 서울시장 선거와 총선 등을 거치며 만남과 결별을 반복했는데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령탑으로 대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공방 들어보시죠. 김종인 대표 이제 그 인터뷰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낡음에 익숙한 사람들은 낡은 생각, 낡은 리더십, 그리고 또 낡은 방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 사고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나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 온다고 보고 잘 안 해요. 비정상이라고까지 보십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잠시 봉합되는 것 같았던 두 사람의 관계.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의 저격 발언으로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두 사람은 또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관련해 정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복구까지는 최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생계가 급한 상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새까맣게 그을린 건물 안으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갑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자들까지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1층 중식당 부엌은 물론이고 제때 소방시설이 작동했는지 대피 방송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중식당 내 CCTV 자료도 확보했지만 일부 훼손돼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경찰은 여러 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화재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기까지는 최소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교적 피해가 적은 아파트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100여 세대는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이 복구되지 않아 여전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안에는 마루부터 화장실, 안방까지 그을음이 가득하고
매캐한 연기 냄새도 남아 있습니다. 타고난 그런 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한테 피해가 많을까 봐 집에 못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피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대피소 생활을 해야 될지 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지금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가게가 전부 타버린 상가 상인들은 당장 이번 달 생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책임 규명의 보상, 복구까지 최소 석 달에서 6달이 걸린다는 이야기에 눈앞이 막막합니다. 생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장사를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시 차리더라도 또 엄청난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 상가 대책위는 남양주시청과 건설사 등에 대해 가게가 복구될 때까지 생계 방안 등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훔쳐 몰다 SUV와 학원 버스까지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초등학생 등 6명을 다치게 한 데다 어린이집 바로 앞 인도까지 침범을 했는데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각 경기도 시흥의 한 어린이집 앞. 비틀거리며 나타난 남성이 시동이 걸려있는 차에 올라탑니다. 차를 출발시키더니 빨간불도 무시한 채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마구잡이로 몰다가 인도에 부딪히고는 신호대기 중이던 SUV와 학원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이번엔 인도 위까지 올라갑니다. 200여 미터를 더 달리고서야 멈춘 차량. 몇 분 뒤 차에서 내린 남성이 보닛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더니 비틀거리며 사라집니다. 알고 보니 차주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느라 차를 잠시 세워둔 사이 훔쳐 운전한 거였습니다. 아기 픽업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갔다가 3분도 안 된 시각에 나와 보니까 차량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30대 남성 A씨가 이동한 거리는 1.2km 남짓이지만 SUV 운전자와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들까지 6명이 다쳤습니다. A씨가 질주한 구간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인도까지 침범해서 시설물을 파손하기도 했는데 바로 앞엔 어린이집까지 있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를 세운 곳 인근에 누워있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도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왜 차를 훔쳤고 어떻게 차를 몬 건지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제주의 한 테마파크에서 관광기차가 운행 중에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광객 등 30여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현 기자입니다. 관광기차가 선로를 이탈해 넘어졌습니다. 옆으로 쓰러진 기차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테마파크에서 사고가 난 시각은 낮 2시 반쯤. 관광열차 4칸 중 2칸이 코너를 돌다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 당시 열차는 승객 30여 명을 태우고 공원 안을 관람 중이었습니다. 사고로 기관사와 관광객 등 37명이 다쳤습니다. 중상자 1명을 포함해 25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부상이 가벼운 12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당 공원 측은 피해 승객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 치료하고 일정으로 인해서 피해 보시고 손해나는 것들은 회사에서 전토적으로 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계속 내린 비에 기차가 철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테마파크가 있는 제주 동부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시간당 1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당시에 일기도 그렇고 돌풍도 그렇고 기관사의 어떤 조작 미숙도 있을 수 있고 한 3가지 정도 함축을 하고 있는데 기관사도 경찰에 비가 내리고 내리막 커브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속기부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테마파크는 사고가 난 기관차 등 7대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예전에도 기차 충돌 사고가 나 승객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기관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빗속에 무리한 운행은 아니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 관련한 논란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땅을 차명으로 사들였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논란을 박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는 땅과 관련된 논란이 크게 두 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파트와 관련된 아파트 부지와 관련된 게 하나 있고 성남의 땅과 관련된 게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과징금이 27억이 나왔으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그 성남의 땅 부분입니다. 예. 땅을 자신의 소유인데 타인의 명의로 이게 차명을 이용했다 그러죠. 아하. 그게 소유했을 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되고요. 형사처벌도 되지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되면 일정 부분 과징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일단 2020년 작년 6월 달에 담당 구청에서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각각 27억씩 동업자도 있습니다. 네. 27억씩 부과를 했고 요거 관련해서 이 최 씨의 아파트 등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좀 미납을 해가지고 요것도 지금 법적인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과징금이라는 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일단 부과를 하고 낸 그렇죠. 다음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재판이나 뭐 이런 걸 그렇죠. 통해서. 행정이라는 거는 뭐 자력으로 바로 집행을 하고 혹시나 나중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번복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반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윤석열 장모 최 씨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툼을 하고 있다. 특히 이거는 차명이 아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법인 소유고 명의신탁 약정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 위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할 이유도 없고 이 소송으로 해결이 된다 그러면 과징금을 나중에 지금은 뭐 안 냈지만 나중에 뭐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네. 일반 시청자들은 좀 어려우실 것도 같은데 뭔가 부동산을 사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사야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나 근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는 법인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죠. 법인 이름으로 샀는데 예. 그 법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 있고요. 예. 동업자도 있을 뿐더러 요거는 매매 과정에서 다시 증여까지도 됩니다. 아. 자식들한테 넘기는 과정에서 요게 이 땅 자체가 좀 실제 소유자가 최 씨하고 또 이 동업자가 아닌가라고 구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사들인 땅이 동업자의 사위 이름으로 됐다가 다시 그렇죠. 장모 최 씨의 또 아들 이름으로 건너갔다가 네. 이게 좀 복잡하던데, 그러니까 당국에서 보기에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아마 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자체가 실명법 위반일 수 있다는 예. 거죠. 법인 거라면 법인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기 어려운데 자녀들한테 가버렸던 그런 부분들 자체가 실제 소유자가 최 씨하고 동업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과징금을 지금 부과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던데. 네. 농지인데 이 뭐 장모 최 씨가 농사를 짓는 분은 아닐 테니까 그렇죠. 이거는 농지법 위반이 됩니까? 자, 임야는 뭐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농지를 일반이 구입을 하면 농지도 법인을 또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데 자경 스스로 경작할 의사로 구입하지 않으면 거의 다 농지법 위반이 되거든요. 예. 지금 그 문제 삼고 있는 게 저 부분입니다. 지금 농지 자체도 지금 구입을 했고 요거 자체도 나중에 되팔았는데 예. 농지 관련된 매매 자체도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대파는 것 다 네. 농지법 위반일 수 있군요. 보니까 한 55만 제곱미터니까 한 17만 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엄청 잠깐 많죠. 지금 예. 뭐 화면으로 좀 비쳤습니다만은 살 때 40억, 팔 때는 한 130억.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농지인데 뭐 정상적으로 농지를 이제 있다가 농지가 뭐 차익이 생기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예. 상당히 배 이상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또 그 차익을 얻었거든요. 그렇다면 투기라든지 뭐 투기 중에 가장 문제가 농지를 쪼개기로 구입했다가 또 차명으로 구입했다가 되팔아서 이익을 얻었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윤 총장의 장모의 입장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내 거 한 푼도 안 들어갔다.
그리고 뭐 그걸 산 다음에 우리끼리 어떻게 하자는 그런 약속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무죄일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실명법, 농지법 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결국 재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법인이 구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자신은 자금을 넣지 않고 또 두 번째 명의신탁 약정 내지 다른 약정들을 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사건하고 이 땅하고 관련성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법인을 만들어서 갖고 있었을 뿐이지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죄가 되거나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죄가 되거나 행정소송도 지금 진행돼서 만약 취소가 된다 그러면 압류했던 부분 예. 자신의 부동산 이것은 해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재판 나와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물론 이제 전직 공직자입니다만은 고위 공직자입니다만은 그 처가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나 공정성 문제라든가 공직자의 투기 문제라든가 그 일가 친척을 이용한 투기라든가 좀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좀 엄격하게 따져보는 중이어서 계속 따져봅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오늘 항소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예. 첫 어떤 번째 얘기가 공판 기일입니다. 예. 이전에 준비기일 2번 있었고요. 준비기일에는 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기일 날 참석을 했고 주로 세 가지 혐의가 1심에서 문제되고 2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세 가지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부분이 하나 있고요.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거 관련된 증거 조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정도 추징금까지 받은 상황인데 예. 오늘은 지금 코링크피의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이상훈 대표. 그렇죠. 이상훈 대표죠. 예. 20여 명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는 한 명이고요. 뭐 추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주로 코링크피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 그 직원들한테 증거인멸 지시했던 부분 그것을 주로 질문했고요. 예. 그게 유죄가 됐었는데 변호인도 그것을 무죄로 다투고 검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모펀드 얘기도 조금 했다 그러고요. 일반적으로는 증거인멸 부분을 많이 진술을 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항소심 재판부는 딴 거는 뭐 볼 게 없는 것 같고 이것만 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단 이거부터 보기 때문에 그 증인만 한 사람을 딱 부른 겁니까? 어떻게 금방 볼까요?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당시에 20명 신청했을 때 변호인 측에서 이 변론 취지라든지 예. 증거 취지들을 정확하게 소명을 못했던 걸로 보이고 오히려 검찰에서 기각해달라는 취지가 받아들여졌던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후 필요하다면 추후 작성을 해가지고 요거는 꼭 해달라고 만약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한다면 새롭게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재판은 지금 시작이고요. 이 사건은 쉽게 끝날 사건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여러 가지 증인 신문도 해야 되고요. 또 거기다가 증거 부분도 많이 좀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코링크피 직원한테 뭐 이렇게 증거인멸이나 PC를 갖다가 조작해달라는 부탁을 한 게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뭐 결정적인 게 있나요? 좀? 일단 결정적 얘기보다는 코링크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코링크피 관련해서 사모펀드 중에 일부 유죄 나왔던 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든지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금융실명법 위반했다든지 이게 일부 유죄가 됐거든요. 예. 이 부분 얘기도 조금 나왔고요. 더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인멸을 이상훈 이 대표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시켰냐 안 시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 1심 진술하고 비슷해 보이고 예. 이게 유무죄가 다시 바뀔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6월 중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네. 7월에 항소심 이제 결정을 갖다 할 걸로 이제 재판부는 대충 스케줄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심과 뭔가 달라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부분은 1심에서 많이 다퉜고요. 또 뭐 사실관계 부분도 좀 달리 판단했던 게 있어요. 뭐 증인 같은 거 번복하고 그런 것도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기본 시발점이 됐던 동양대 PC 관련해서 예. 위법 수집 증거 원칙이 적용될지 뭐 오늘도 사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PC는 증거 등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막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동양대에서 압수한 PC가 과연 증거 능력이 그게 있는 아니면 것이냐. 많은 게 무죄가 돼버립니다. 예. 입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증거인멸 부분도 마찬가지고 많은 게 떨어져 버리면 재판 결과가 많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많이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라틴계 흑인 장교가 교통 단속을 하던 백인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장교의 얼굴에 최루액을 뿌리고 땅에 쓰러뜨린 뒤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은 해임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주행 중이던 나자리오 육군 소위의 차량을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라틴계 흑인인 나자리오가 속도를 줄이고 부근 주유소에 차를 세웁니다. 백인 경찰관 2명이 총을 겨누고 접근해 문을 열고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나자리오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민 상태로 무슨 일인지를 거듭 물었고 경찰관들은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며 한참 동안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I'm actively serving this country, and this is how you're gonna treat me? I didn't do anything. Whoa, hold on. What's going? Hold on. 나자리오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가기가 겁난다고 말하며 계속 버티자 경찰관이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경찰관들은 괴로운 표정으로 차에서 나온 나자리오를 쓰러뜨리고 뒤에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풀려난 나자리오는 경찰관 2명을 폭행과 불법 구금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관은 차량에 번호판이 없어서 단속했는데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자리오는 새 SUV 차량 뒤편에 임시 종이 번호판을 달았으며 밝은 곳을 찾아서 1, 2분간 이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e was not resisting in any way, shape, or form. His hands are clearly visible, and he is the one that remains calm when these men are threatening his life.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관의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영상이 공개되자 인종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윈저 씨는 해당 경찰관 중 1명인 조 구티에레즈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난 10년간 논란을 거듭해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내일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담보 없이 일방적으로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대해 국내외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汚染水流すな海を汚すな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일본 정부가 공식 결정을 앞둔 가운데 성난 시민들이 총리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피해를 감당해온 후쿠시마 주민들은 해양 방류로 생길 문제를 정부가 모른 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科学的に医学的にトリチウムが危ないのは分かってるはずなのに、この政権はバカしかいないのか、そんなことも分かんないのか。 특히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 한 번 하지 않은 채 방침을 정하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国民の意思とか関係者の声とか全く聞こうとしていないという政治的なやり方ですか。日本が加害者になることだって、他の国の人たちにも、そして日本の国民に対しても裏切りだと思います。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총리 관저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스가 내각의 공식 결정 이후 이런 반대 움직임은 일본 전국에서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발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일본 시민단체 등이 세계 각국에서 모은 반대 서명은 24만 건을 넘습니다. 人の命や健康に関わる問題です。その被爆の問題ということを本当に軽視しないでほしい。 스가 총리는 지난주 어업단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해양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오염수 처리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며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いつまでも先送りすることができない課題だと認識しています。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 등 64종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든 오염수를 2차례 정화한 뒤 물에 희석해 버리겠다는 것이 일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해양 방류로 결론 낼 경우 국내외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세계적인 기업들을 불러놓고 반도체 공급망 확충 회의를 엽니다. 삼성전자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투자 확대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가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는 최근 일부 공장의 가동 중단을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소비가 급증하는 때 하필이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더욱 많이 장착되는 순수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I think one thing to keep in mind is as cars become more sophisticated, we've talked a lot about electrification and autonomous technology, there are more of these chips needed. So I think it should be time where we start to think about these things.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품귀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반도체와 자동차, 기술 분야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인텔과 제너럴 모터스, 구글 모의사 알파벳, 타이완의 TSMC 등과 함께 삼성전자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가안보보좌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재하는 최고위급 행사로 진행됩니다. Undertaking the first ever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to building a resilient, diverse, and secure supply chain to help address this issue for the long term, so that we are not just dealing with a short-term emergency. 삼성전자는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반도체 위탁 생산을 이끄는 최시영 사장의 참석이 유력합니다. 삼성전자는 백악관 화상회의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투자 확대 요구에는 미국의 170억 달러, 20조 원가량을 투자해 추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는 기존 계획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체계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압박에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반도체 패권 싸움을 벌이는 중국을 자극해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릴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걱정들 많이 했는데 1370님이 고통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영 코로나19를 못 붙잡을 것 같습니다. 방역을 강화합시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2813님. 코로나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입니다. 4번째 대유행이 이미 시작된 느낌입니다. 서로 조심합시다 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 얘기했는데 2071님,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부동산 의혹이 점점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의혹을 전부 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여성이 112에 전화해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현장임을 직감한 경찰이 출동해 여성을 구출해냈는데요. 경찰에는 하루에 5만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요. 긴급 출동하는 신고는 8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엔 무면허로 난폭 운전을 하면서 나 잡아봐라 라고 전화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제발 그런 전화라도 삼가한다면 소중한 인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주문했다고.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